소리 내시면 안 돼요, 아저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진짜로 죽을지도 몰라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빨리요. 빨리. 재벌 회장의 눈이 떠졌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죽음의 눈앞에서 여고생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여고생은 문 밖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차 사고로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이번에는 의사와 약물을 이용해서 재벌 회장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대화였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재벌 회장은 진짜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바로 앞둔 재벌 회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이가 16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자신의 아내와 너무나 똑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아내도 2살 배기 딸도 그 사고로 모두 죽었습니다. 16년의 시간을 돌아 지금 재벌 회장을 구하려는 이 소녀가 재벌 회장과 소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위기의 재벌 회장과 죽은 아내를 닮은 여고생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HTJ그룹 한태준 회장이 본사 47층 회장실에서 서울의 도심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빌딩 사이의 도로에 하나둘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한강 위 다리에 불빛이 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55세의 이 남자 앞에서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세대로 시작한 물류회사를 물려받아 20년 만에 물류와 유통, 식품과 화장품까지 손 떼는 것마다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9대 재벌 그룹으로 키운 사람이었어요. 재계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렸습니다. 죽어가던 사업을 살려내고 남들이 포기한 시장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유리에 비친 남자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새벽 도심의 불빛들이 얼굴 위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16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내 혜영이 2살짜리 딸을 카시트에 태우고 산길을 달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혜영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아이는 어딘가로 사라져서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망으로 추정 처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태준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관을 열면 혜영이 신던 실내화가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 위에 아이의 토끼 인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구석의 간이 침대에서 자며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을 돌았습니다. 죽을 만큼 일하면 그 얼굴들이 뜨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딸이 사라진 자리를 일로 메울수록 주위에서는 그것을 열정이라 불렀어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이 남자의 일중독이 사실은 빈집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도피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 아내와 딸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책상 위의 사진을 보며 매일매일의 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두 사람의 기일에는 혼자서 아내와 딸의 묘소가 있는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와인 한 병과 잔 2개, 그리고 딸기 케이크 하나를 실었습니다. 2살짜리 어린 딸은
딸기 케이크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했었어요. 그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사고가 난 산 위의 묘소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아내에게는 와인을 따르고 아이 앞에는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올해는 초를 18개나 꽂아야 했어요. 살아 있었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뒷좌석의 와인과 케이크는 흔들리지 않게 바구니 안에 잘 넣어 놓았습니다. 묘소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산길에 급한 커브를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뭔가 발끝에 아무런 페달의 저항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끝의 페달이 그냥 바닥까지 쭉 빠져들어갔어요. 한 번 더 밟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세 번째는 발 전체를 실어 눌렀지만 페달은 빈 공기를 밟는 것처럼 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차가 커브 바깥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끼익,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가 산길 전체를 찢었습니다. 가드레일이 종이 접듯 꺾여 나갔어요. 차가 비탈을 향해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고 차체가 바위에 찍히는 소리들이 겹쳐 올라왔어요. 굵은 소나무 한 그루에 걸려 차가 멈추었지만 본닛 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의 와인과 케이크가 뒤집어져 차 안을 나뒹굴었어요. 같은 시각 그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여고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 읍내 버스가 끊기는 바람에 유진은 학교에서 산 중턱에 있는 보육원까지 걸어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방금 전 위쪽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고 바로 비탈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딩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치를 말하는 동안에도 눈은 비탈 아래를 향해 있었어요. 구급차가 올라오려면 읍내에서 20분, 눈길이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태어나 이 산에서 자란 다리가 그 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20분을 기다리면 저 연기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다음일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대로 유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드레일이 뚫린 자리에서 비탈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발이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교복 소매가 찢기고 무릎이 바위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타는 고무와 기름이 섞인 매캐한 냄새가 눈보라 사이로 밀려들었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던 산길이 아니었으면 세 번째 미끄러짐에서 비탈 아래까지 굴러떨어졌을 경사였어요. 차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이 찌그러져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유리 너머로 남자가 보였습니다.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을 타고 셔츠 귀까지 번져 있었어요. 본닛의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었어요. 유리를 내려쳤습니다. 금이 갔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몇 번을 내려쳤지만 손만 얼얼해질 뿐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졌지만 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유진은 아예 돌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온몸의 무게를 실어 내려쳤습니다. 드디어 유리가 안쪽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어요. 그 순간 남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하게 열린 눈에서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밀어넣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연기와 눈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태준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살리려고 필사적인 그 순간에도 뭔가 그 모습이 익숙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그런 것인지 그 눈매와 콧날이 죽은 아내의 모습으로 겹쳐지고 있었어요. 초점이 맞지 않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귀 뒤쪽의 점 같은 것도 얼핏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죽은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혹시 내가 지금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6년 전 당신이 떠난 바로 이 산길에서 당신이 같이 가자고 나를 부르는 건가? 정신이 몽롱한 채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다가 잠시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은 아내의 모습인데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 같았어요. 17, 18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안전벨트가 풀리고 작은 팔이 자기 몸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피투성이 손이 겨드랑이 아래를 감쌌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가 어디에서 나타나서 지금 나를 구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눈이 감기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혜영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이었어요. 유진은 남자의 몸을 끌어안다시피 하며 힘겹게 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의 2배는 될 무게가 팔 위에 실렸어요. 무릎이 눈 속 바위에 부딪혀 미끄러질 때마다 남자의 무게가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이 산에서 매일 오르내린 다리가 아니었으면 첫 번째 미끄러짐에서 놓쳤을 무게였어요. 등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비탈 아래에서 불꽃이 치솟았어요. 불길이 차체를 삼키며 검은 연기 기둥이 눈보라 속으로 솟아올랐습니다. 1분만 늦었으면 저 안에서 2 사람이 모두 함께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경사를 넘어 도로 위에 올라선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은 자기 패딩을 벗어 남자에게 덮었어요. 교복 블라우스만 남은 상체로 눈바람을 맞으며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피부 아래에서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어. 정말 다행이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타고 올라왔어요.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눈보라 사이로 깜빡였습니다. 앞서 뛰어온 구급대원이 환자의 맥박부터 짚었어요. 이름표에 김진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또래의 딸이 있는 아버지의 눈이 피 묻은 교복 차림의 소녀를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신고해준 학생도 일단은 같이 타야 해요. 유진은 피 묻은 교복 그대로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들것 위 남자의 이마에 묻은 피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수건으로 남자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유진은 피 흘리는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운명의 커다란 파도가 이 2 사람에게 덮쳐오는지도 모른 채로 2 사람은 그 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뒷창 너머로 불타는 차의 검은 연기가 눈보라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들것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남자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유진은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복 치마에 마른 핏자국이 갈색으로 굳어 있었고 벗겨진 손바닥에 간호사가 감아준 거즈에서 소독약이 스며들어 따가웠어요. 환자는 외상성 뇌진탕에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로 현재는 의식불명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유진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보육원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쪽 병실 유리 너머로 모니터에 연결된 남자의 가슴이 느리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 가슴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조금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선 남자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멈추더니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내리쳤어요. 한태준이라는 환자 어디 있소?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의 턱이 단단했고 눈이 환자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절차를 밟는 눈이었어요.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한 남자가 유리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 남자의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코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안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불쾌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뒤따라온 남자에게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저 자식이 아직 살아있잖아.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유진의 등줄기에 찬 것이 한 줄기 내려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의 정막 속에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받아들이고 다음에 머리가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온몸이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환자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산길의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갑자기 비릿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복도 끝쪽으로 사라졌어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느리게 유지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시선을 끌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계단통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위층에서 아까 카운터를 내리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내려왔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유진은 계단 아래쪽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태준이가 아직 살아있어. 사람들 보내서 병원 주변 전부 막아. 약이랑 의사부터 당장 올려보내고 깨어나기 전에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내.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내려와 유진의 귀에 박혔어요. 한 번에 끝내. 손가락이 패딩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거즈가 감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두 번째 시도에 손톱 끝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원이 켜졌어요. 위층에서 내려오는 목소리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휴대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3초를 더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위층 문 너머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보육원에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위해 살인자들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발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비탈에서도 그랬어요. 머리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다리는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제발. 남자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초점이 천장을 헤매다가 유진의 얼굴 위에 멈추었어요. 한태준의 숨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아까 비탈에서 연기와 눈발 사이로 아른거리던 그 얼굴이 지금은 형광등 아래에서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얼굴의 윤곽들이 정말로 젊었을 때의 아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들었는데 밖에 조폭들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해요.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유진의 목소리가 한태준의 시선을 잡아당겼어요. 방금 위에서 들었던 것들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흐릿하던 눈에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고 눈 안에 있는 것이 혼란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턱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삼킨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분노였어요. 금이 간 갈비뼈를 누르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요.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로 죽을지도 몰라요. 유진의 눈이 한태준을 똑바로 보았어요. 비탈에서 돌을 들어 유리를 깨던 그 눈이었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병실 너머로 이리저리 살피다가 병실 문 바로 옆쪽 복도 끝에 있는 대형 청소 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피다 재빠르게 카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각층의 폐기물을 모아 내려보내는 카트였습니다. 상단에 길다란 자루 모양의 의료 폐기물 수거 봉투가 걸려 있었고 하단에 청소도구와 세제통이 실려 있었어요. 카트 바닥과 폐기물 수거대 사이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웅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하단의 청소도구를 빼내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저씨, 지금 여기 들어가셔야 해요. 한태준이 그 좁은 공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의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잠깐이었어요. 떨리는 팔로 카트 바닥을 짚으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갈비뼈에서 고통이 솟아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 하나가 복도에 새면 끝이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철판에 닿았고 세제 냄새와 소독 냄새가 좁은 공간 안에서 코를 짓눌렀어요. 유진이 그 위로 청소도구와 걸레통을 다시 올리고 폐기물 자루의 위치를 조정해 아래쪽이 보이지 않게 가렸습니다. 카트 끝에 걸려있던 청소복 조끼를 걸쳤어요. 교복 위에 입은 조끼가 어깨에서 흘러내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섰어요. 손잡이를 통해 카트 안의 무게가 팔에 전해졌습니다. 바퀴가 타일 줄눈을 넘을 때마다 작은 진동이 올라왔고 그 진동 하나하나가 안에 있는 사람의 갈비뼈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카트 안의 어둠 속에서 한태준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이 카트를 밀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소녀였습니다. 혜영과 닮은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눈앞에 남아 있었어요. 닮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일단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았어요.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남자가 대뜸 물으며 카트를 세웠어요. 청소 교대요. 폐기물 내려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목구멍 안쪽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카트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어요. 폐기물 자루, 세제통, 그리고 카트 하단 쪽으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카트 아래쪽 공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려 하고 있었어요. 카트 안에 있는 한태주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 철판 너머로 남자가 뭔가를 살피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자기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위에 거부터 좀 뜯어봐. 유진의 눈앞에서 복도가 좁아졌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복도 전체를 채우는 것처럼 크게 울렸어요. 하지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이거 의료용 폐기물이에요. 뜯으면 난리가 날 텐데 진짜로 해요?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지 유진 자신도 몰랐어요. 남자의 눈이 유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교복 위에 청소복 조끼를 걸친 소녀의 눈이 남자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폐기물 자루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뒤쪽에서 간호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요. 202호 환자 보호자분, 잠깐 와보세요. 간호사의 큰 소리에 곧바로 남자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쪽의 상황이 더 급한 눈치였어요. 남자가 몸을 돌려 뒤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유진은 빠르게 카트를 돌려 모퉁이를 꺾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도 바퀴를 빠르게 굴렸어요. 등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간호사 데스크 쪽으로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어서 첫 번째는 눌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카트를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구두 소리가 가로막혀 끊겼어요. 유진은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카트 안에서 한태준의 억눌린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어요. 참고 있던 숨을 비로소 놓은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겨우 카트에서 한태준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두 발이 콘크리트에 닿는 순간 갈비뼈의 통증 때문에 힘없이 무릎이 꺾였어요. 옆에 서 있던 유진이 옆구리를 받쳤습니다. 자기 몸의 2배가 넘는 무게가 팔 위에 실렸지만 버텼어요. 주차장 출구 쪽에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면 탈출이 막혀 있었어요. 그때 주차장 한쪽에 앰뷸런스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교대를 마치고 나가려던 구급대원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 김진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산길에서 같이 탔던 사람이었어요. 유진이 뛰어가 피 묻은 손으로 김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까 산에서 함께 왔던 학생이에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깔려 있어요. 제발 요 앞에 있는 보육원까지만 태워주세요. 제발이요. 절대 아저씨에게 피해가지 않게 할게요. 김진호의 시선이 유진의 피 묻은 손에서 떨리는 눈으로 올라갔어요. 자기 딸 또래의 아이가 피투성이 교복 차림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한번 옆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를 더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보았어요.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보육원까지만 가는 거다. 일단 뒤쪽으로 타. 앰뷸런스 뒷칸이었어요. 호송 침대의 레버를 당기자 침대판이 20cm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한태준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금속 바닥에 닿았어요. 유진이 침대 위에 올라 누웠어요. 피 묻은 교복 그대로 눈을 감자 진짜 사고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출구 쪽으로 다가가자 2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앰뷸런스 뒤쪽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피 묻은 교복 소녀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태준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주차장 입구 쪽으로 미니버스가 들어오면서 많은 조폭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비집고 앰뷸런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병원 건물이 뒷창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차장 출구의 불빛이 사라지고 도로 위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침대 아래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정말로 고마워. 유진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20cm 위에 누워있는 소녀의 숨소리가 침대판을 통해 가늘게 내려왔어요. 혜영과 닮은 저 얼굴이 왜 이 산에 있었는지, 왜 자기를 구한 것인지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논리적이기만 한 머리와는 달리 심장은 여전히 작은 희망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조용한 차 안에서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산을 향해 달리는 밤길 위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그리워한 두 사람이 같은 밤하늘 아래 누워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병실에서는 검은 점퍼의 남자들이 빈 침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산길을 올라 보육원 앞에서 멈추었어요. 엔진이 꺼지자 산 전체의 고요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유진이 뒷칸 문을 열고 침대 아래에서 태준을 꺼내 어깨를 받쳤어요. 김진호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앰뷸런스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유진은 서 있었어요. 보육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노크가 끝나기 전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녀님이 서 있었어요. 헐렁한 잠옷 위에 낡은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수녀님의 시선이 유진의 피 묻은 교복 위에서 한번 멈추고 옆에 기대어 선 남자의 붕대와 핏자국 위에서 한 번 더 멈추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서 20년을 아이들과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일단 들어와. 안으로 들어서자 연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수녀님이 복도 끝 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장판 위에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태준을 눕힌 뒤 수녀님이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물수건을 짜서 태준의 이마에 굳어있던 핏자국을 닦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해온 것과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힘든 사람을 일단 보살피는 것이 이 수녀님이 살아온 삶이었던 거였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저 환자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에 넉넉한 것은 없었지만 쌀을 씻고 엉고기를 칼로 잘게 다지고 말린 버섯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어요. 참기름을 냄비에 두르고 쌀을 볶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커다란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앰뷸런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엔진음이 보육원 앞에서 멈추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3번 겹쳤습니다. 유진이 냄비에서 손을 떼고 부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한 명이 손에 든 종이를 펼쳐 보이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진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태준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까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태준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금이 간 갈비뼈를 누르며 일어섰습니다. 고통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잡히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태준의 팔을 잡고 복도 반대쪽으로 이끌었어요. 이 보육원에서 16년을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 모두 떠올릴 수 있었어요. 뒤쪽 출입구를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장작과 연탄이 쌓여 있는 낡은 목조 창고였어요. 안쪽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 뒤 벽과 장작 사이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웅크릴 수 있는 틈이었어요. 태준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등 뒤로 장작의 거친 나무 표면이 닿았고 연탄 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진이 장작 몇 개를 앞으로 당겨 틈을 가렸어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18살 소녀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 산에서 혼자 단단해져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수녀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이 근처에서 남자 한 명과 여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남자의 목소리가 굵었어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CCTV에서 뽑은 사진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소녀의 뒷모습과 주차장 앰뷸런스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흐릿한 윤곽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산에서 아이들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정관료가 찾아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대문 안에 아이들을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산골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긴 애들만 있는 보육원이에요. 남자가 수녀님의 어깨 너머로 안쪽을 보았습니다. 안쪽에 조금만 봐도 되겠습니까? 수녀님이 길을 막지 않았어요. 막으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 셋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방이었어요. 남자의 검은 옷과 큰 몸집을 보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번졌어요. 수녀님이 남자 앞에 섰습니다. 애들 놀래켜서 다 깨울 거야?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런데 남자 중 한 명이 복도를 벗어나 마당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쪽 창고가 보였어요. 남자의 발이 마당에 눈을 밟으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태준이 장작 틈 사이로 사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소리를 죽였어요. 남자의 손이 창고 문 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안쪽에서 터져나온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당까지 쏟아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방마다 겹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어요. 애들 우는 거 안 들려? 새벽부터 남의 보육원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 셋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더 뒤지면 소란이 커졌어요. 소란은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앞선 남자가 뒷걸음을 쳤어요. 이 근처로 사람들 더 많이 올라와서 뒤질 수도 있어. 혹시 이상한 거 보이면 꼭 연락하고. 명함 한 장을 수녀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세 남자가 대문을 나갔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걸렸습니다. 승합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육원 벽을 한번 쓸고 지나간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수녀님이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뒤쪽 창고로 걸어갔어요. 방금 갔어. 이제 나와도 돼. 유진이 장작을 밀고 태준을 꺼냈어요. 태준의 이마에 장작 부스러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유진이 말했어요. 수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일단 방금 다녀갔으니까 바로 다시 오지는 않을 거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을 다시 눕히고 유진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단했던 죽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볶아놓은 쌀 위에 다진 고기와 불린 버섯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불을 줄였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좁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릇에 담고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 방으로 가져갔어요. 거창한 건 없고요. 죽밖에 못 끓였어요. 태준이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숟가락을 짚고서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죽의 맛이 아니었어요. 온기가 목을 지나 가슴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따스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카트 안의 어둠과 숨을 죽이며 애태우던 그 몸 안으로 따뜻한 것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따뜻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전 아내가 끓여주던 것과 비슷한 냄새가 이 낡은 보육원 부엌에서 이 소녀가 끓인 죽을 통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딸깍 부딪혔어요. 손에서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한 술까지 긁어넣고 나서야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이 빈 그릇을 보고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이 가늘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의 숟가락이 다시 멈추었어요. 저 웃음이었습니다. 죽은 아내 혜영의 웃음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향과 눈이 가늘어지는 각도까지 혜영이 웃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너무 오래 그리워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16년이었습니다.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것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죽을 먹는 동안 올라온 것들은 부정으로 가라앉지 않았어요. 물잔을 손에 감싸쥐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최유진이에요. 원래 이름은 한서연이었어요. 우리 서연이.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는 유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란 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요. 태준의 손가락이 물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들을 삼켰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유진이 다시 웃었어요. 아까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번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까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죽 한 그릇의 온기가 아직 가슴 안에 남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태준은 이 소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쳤고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방 안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어젯밤 남자가 한 말이 귓속에 맴돌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근처로 사람들 더 많이 올라와서 뒤질 수도 있어. 가만히 누워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방 맞은편에서 유진이 머리를 감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어요. 복도 끝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를 양손으로 모아 올렸습니다. 태준은 벽에 등을 기대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라고 머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 아침에도 눈이 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머리핀을 찾아 머리를 높이 묶어 올렸습니다. 고개가 살짝 기울면서 오른쪽 귀 뒤쪽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태준의 온몸이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귀 뒤쪽에 짙은 갈색의 점이 있었어요. 작은 동전보다 조금 작았고 윤곽이 고르지 않은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 햇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 이 아침 햇빛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처마의 물방울 소리가 먼저 꺼졌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뒤따라 멀어졌어요.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방 안의 벽도 창도 이불도 사라지고 유진의 오른쪽 귀 뒤에 있는 그 점만 남았어요.
혜영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16년 전의 목소리였어요. 병원 침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으며 말하던 소리가 귓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나랑 똑같은 점이야. 우리 엄마한테도 있는데 우리 집안 여자들한테만 내려오는 거래. 혜영은 자기 귀 뒤를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짙은 갈색의 윤곽이 고르지 않은 독특한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귀 뒤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며 웃었어요. 진짜 유전이란 게 신기해. 어쩜 내 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 목소리가 16년의 시간을 뚫고 올라와 고막을 때렸습니다. 갓난아기의 귀 뒤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18살 소녀의 귀 뒤가 겹쳐졌어요. 닮은 사람이겠지 라는 말은 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뿐만 아니라 가문에만 내려오는 바로 그 점까지 가진 사람이 사고가 난 지점 근처 보육원에 있다는 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진이 거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지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을 찾았다며 당장이라도 부둥켜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16년을 부모를 모른 채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이 아이 앞에서 말하는 순간 이 아이의 세계가 뒤흔들릴 거였어요.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유진이 물을 가져왔어요. 태준이 잔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잔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방을 나간 뒤에야 태준은 잔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어요.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이들의 아침을 차리고 있는 수녀님을 찾았어요. 수녀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보고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유진이가 올해 몇 살인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 고3이니까 18이지요. 2살이던 아이가 16년이 지나면 18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유진이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녀님이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6년 전쯤 겨울이었어요. 근처 사시던 분이 눈밭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거기에 2살짜리 갓난아이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곳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꺾이고 장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16년 전 겨울 그 사고의 충격으로 아이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던 것이었어요. 혜영은 현장에서 떠나게 되었고 수색대가 일주일을 뒤졌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200m 떨어진 눈밭에서 울고 있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흔적이 사라졌던 겁니다. 매년 자신의 차가 이 보육원 대문 앞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이곳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문 안에 딸이 16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빠가 찾지 못했던 바로 그 딸이 아버지가 죽을 뻔한 바로 그 산길 위에서 돌을 들어 유리를 깨서 아버지를 살리고 병원에서 구해와 보육원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16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16년 뒤에 같은 눈길 위에서 아버지를 살려낸 것이었어요.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움츠려들면서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은 더 묻지 않으시고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와 바닥에 놓았어요. 한참 뒤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복도 끝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복도에서 웃고 있는 저 아이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찾은 딸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태준의 턱이 굳었습니다. 아까까지 주저앉아 울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갈비뼈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통증 위로 다른 것이 올라와 덮고 있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사람의 눈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죽어가던 사업을 살려내고 남들이 포기한 시장을 열어젖혔던 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눈에 담긴 것은 사업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것을 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의 눈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가서 모두 부셔버려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위험 요소도 딸을 위해서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태준의 눈빛이 또렷해지면서 수녀님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녀님, 전화기를 잠시만 빌릴 수 있겠습니까? 수녀님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태준의 손에 놓았어요.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의 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태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가기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20년을 함께한 비서실장 오현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회장님? 살아계신 겁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살아는 있어. 몸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산속 보육원에서 잘 숨어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두 글자가 수화기를 타고 건너가는 순간 전화기 저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숨소리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현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부터 미친 듯이 회장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는데 회장님이 실종되셨다는 말이 나왔고 그 직후에 부회장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현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밤새 병원과 사고 현장을 오가며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야,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일단 지금 이 전화도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오래 통화는 힘들어. 위치 남겨둘 테니까 차는 가져오지 말고 혼자 이동하도록 해. 오래 통화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돌려주는 태준의 눈빛이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녀님의 마음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향할 때쯤 보육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 앞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차도 없이 걸어서 올라온 것 같았어요.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일 끝방에 벽에 등을 기대 앉아 있는 태준이 보였어요. 비서실장 오연수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현수의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비서실장 오연수, 조금 늦었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일어서서 현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부린 어깨 위에 손을 얹었어요. 힘들게 온다고 수고 많았어. 시간이 없어, 현수야.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태준이 현수를 복도 끝 빈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와 병원에서의 일들,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추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어요. 부회장이야. 현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회장 한서진, 태준의 사촌형이었어요. 회장의 오른팔이자 가장 강력한 실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회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에서 1,000억이 넘는 비자금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어. 일주일쯤 전에 부회장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는데 결국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아. 브레이크 라인을 누가 건드렸는지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부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도 전부 다 확보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회장이 알기 전에 모든 증거가 갖춰져야 할 거야.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유진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현수에게 넘겼습니다. 현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태준이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현수야,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목소리의 결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회장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구해준 아이가 있어. 이 보육원에서 자란 18살 소녀야. 이 아이의 DNA를 확인하고 16년 전 아내의 사고 기록을 전부 다 다시 조사해줘. 현수의 눈이 태준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어요. 16년 동안 함께 딸을 찾아 미아 센터를 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장의 눈을 마주친 후에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수는 왔던 길을 걸어 산을 내려갔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비서실장을 기다리며 보육원에서의 이틀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도 차량 2대가 올라와 보육원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옷장으로 잘 숨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 힘겨운 상황 안에서도 태준은 유진의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짧은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아이들을 깨워 세수를 시키고 밥을 차리고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왔어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18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준은 부엌 문틈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자신도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버린 모습이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어요.
눈가에 올라온 것을 지금 이 아이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산을 넘어갈 즈음에 비서실장 오연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받아 입구를 찢었어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분석 항목들이 빽빽하게 적힌 가운데 눈이 종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친자 확률 99.9%였습니다. 종이가 무릎 위로 미끄러졌어요. 이미 처음 그 아이를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저 아이가 나의 딸이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확인된 것 사이에는 벽이 한 장 남아 있었고 그 벽까지 이 종이 한 장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이 아이가 혼자서 살아왔을 그 모든 시간들에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미친 듯이 가슴을 흔들어 놓았어요. 태준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미끄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년 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200m 앞에 있는 보육원에서 혼자 지내던 딸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얼굴을 감싸고 있던 태준의 어깨가 서서히 가라앉더니 머리를 쓸어 올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눈에 가득했던 슬픔이 서서히 걷히고 점점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실장, 내 딸을 지키려면 상대를 완벽하게 부셔버려야 해. 시간이 많이 없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줘. 비서실장이 가방에서 노트북 한 대와 여러 개의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보육원 부엌이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좁은 식탁 위에 노트북이 놓이고 화면에 푸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현수가 가져온 첫 번째 정보는 부회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회장 한서진, 태준의 사촌형이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부회장으로 태준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뒤진 기록들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년쯤 전부터 해외 법인을 통한 자금 횡령이 시작되었어요. 수출 대금이 서류상으로는 법인 간 결제로 처리되었지만 최종 착지점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정리된 자료의 최종 금액이 1000억 단위까지 불어나 있었어요.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태준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자금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예 회장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맞았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서 사고사로 위장하고 장례를 치른 뒤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어요. 태준의 턱이 굳었습니다. 태준이 죽으면 직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혈족이 사촌형이었어요. 자신이 죽기만 하면 수조 원짜리 회사가 그대로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속인인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회장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알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제거하려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지금 부회장이 긴급하게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틀 후입니다. 현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안건은 비상경영체제 전환이었어요.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 대행으로 승인되는 절차였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부회장이 HTJ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쥐게 되는 것이었어요. 경영권을 쥐는 순간 감사와 횡령 흔적을 지워버린 후 장례식까지 치러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태준이 살아 돌아가도 소용없었어요. 법적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틀이었어요. 단 이틀 안에 모든 증거를 갖추고 이사회장으로 쳐들어가야 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까지 증거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 현수가 증거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확보되어 있었어요. 유진이 비상계단에서 녹음한 부회장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린 정비기사도 찾아냈어요. 이미 회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증언을 해주면 선처하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거절하면 그대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순순히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비자금 문서도 앞선 보고처럼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모레 이사회 시작 전까지 전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너머로 복도 쪽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을 위해 반드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했습니다. 좋아. 이틀 후에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하지. 비서실장의 눈에 비친 회장의 표정은 불가능이 없던 바로 그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눈빛으로 싸움에서 지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서실장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져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수녀님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과 김치가 끓으면서 내는 시큼하고 얼큰한 냄새가 좁은 부엌에서 방 안까지 번졌어요. 죽의 구수함과는 다른 목구멍 안쪽을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수녀님이 밥솥 뚜껑을 열어 네 그릇에 밥을 나란히 퍼담았어요. 찌개 냄비를 식탁 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넷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태준, 유진, 현수, 수녀님이었습니다. 작고 좁은 식탁에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달그락 소리와 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에 겹쳐졌어요. 태준이 숟가락을 들다 멈추었습니다. 유진이 찌개를 호호 불며 먹고 있었어요. 입을 동그랗게 모아 숟가락 위 국물 표면에 바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도 뜨거운 것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호호 불어 식혀 먹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습관이 딸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저씨,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딸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찌개를 한술 더 떴어요.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현수의 숟가락도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보육원 밥상은 어떤 레스토랑보다 작았지만 태준이 먹어본 어떤 식탁보다 행복한 밥상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유진이 잠든 뒤 수녀님과 태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준이 수녀님께 유진과의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어요. 수녀님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유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수녀님이 태준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워낙 밝은 아이인데 내년에 보육원을 나가는 걸 많이 겁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든든한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구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착한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돌아오셔야 해요. 태준이 수녀님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두었던 시간들도 미안한데 더 이상 힘든 시간들은 없게 해줘야죠. 유진이와 저를 돌봐주신 수녀님을 생각해서라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 안쪽 주머니에 접어넣은 종이가 심장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아이에게 돌아갈 이름이었어요. 모레 이사회가 끝나고 부회장이 잡히고 이 아이가 안전해진 뒤에 이 이름을 돌려줄 것이었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흘렀어요. 서울 강남의 HTJ그룹 본사 47층 대회의실은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웅장하고 벽면 전체가 특수방음 처리된 큰 규모의 회의실이었어요. 정면에 가로 6m짜리 초고화질 스크린이 매립되어 있었고 양쪽에 스피커가 벽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테이블 위에 마이크와 투표 패드가 놓여 있었어요. 12명의 이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편에 기자단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있었어요. 양복과 종이와 커피 냄새가 조명 아래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한서진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 매듭이 정확했고 턱이 살짝 들려 있었어요. 이 사진을 내려다보는 시선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2인자였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밑에서 그림자로 살다 퇴임했어요. 부회장은 그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자기 때에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서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태준이 있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사촌이 있는 한 부회장은 영원히 2인자였어요. 천억을 빼돌린 것도 브레이크를 끄는 것도 전부 그 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꼬리표가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한태준 회장의 유고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전환안을 상정합니다. 목소리가 대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벽 끝까지 닿았어요. 스크린에 안건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앞에 투표 패드에 불이 들어왔어요. 찬성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 이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잡았어요. 세 번째 이사가 서류에 서명하려 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어요. 부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가려 했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회장의 손이 마이크 위에서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느린 간격의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면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회의실 안에 이사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사람도 돌아봤어요. 기자단 쪽에서 카메라가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1초의 정적이 내려앉은 뒤 거대한 이중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태준이 고든 등으로 서 있었어요. HTJ그룹 회장 한태준이 이사회장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장례 논의까지 시작된 사람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47층 대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비서실장 현수가, 왼쪽에 깨끗한 교복 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어요. 녹음의 당사자였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누른 증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태준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이 산을 알고 있는 한 유진을 보육원에 혼자 남겨둘 수 없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기자단 사이에서 셔터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투표 패드 위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마이크를 쥔 손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마이크가 손에서 미끄러져 단상 바닥에 떨어졌고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대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회의실 바닥 위에서 울렸어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 공간에서 그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부회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단상 앞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이사진과 기자단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부회장의 눈을 마주보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깐, 사고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새 내 자리부터 노리는 건 너무 속보이지 않나? 부회장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여전히 너무 놀라서 목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준이 이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47층 회장실에서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실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회장이 손짓을 하자 현수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음성 파일 재생 화면이 떠오르고 스피커에서 부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한태준이가 아직 살아있어. 사람들 보내서 병원 주변 전부 막아. 약이랑 의사부터 당장 올려보내고 깨어나기 전에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내. 녹음된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를 채웠어요. 쩌렁쩌렁한 스피커를 타고 또렷한 부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에 끝내. 그 5글자가 수백 명의 귀에 박혔어요. 앞줄에 사회이사 한 명이 안경을 벗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뒷줄에서 물컵을 들다 멈춘 손이 보였습니다. 기자단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부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단상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이 풀리며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야, 조작이야. 나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고함이었어요. 마이크 없이 내지른 목소리가 대회의실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더 빠르게 터졌어요.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 부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이번에는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비 기사였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10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눈길을 나서기 전에 회장님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했습니다.
정비 기사의 목소리가 한 번 끊겼어요. 눈이 카메라 아래를 향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에서 정비 기사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스크린에 잡혔어요.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했다는 말이 떨어진 뒤 아무도 부회장을 보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단상을 향하던 시선들이 서류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시선을 거둔다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과 같았어요. 부회장이 뭔가를 소리쳤지만 흥분한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부회장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린 상태였어요. 혼자 고함치던 부회장의 목소리가 그 눈빛들을 읽고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대회의실에 태준의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보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에 가까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저를 죽이기 위해 브레이크까지 끊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크린이 다음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해외 계좌 송금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숫자가 한 줄씩 화면에 올라갔어요. 100억, 200억, 500억. 위조된 서류의 사본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쌓여갈 때마다 대회의실의 공기가 한층씩 무거워졌어요. 계좌번호가 바뀌고 위조 서명이 드러날 때마다 침묵이 두꺼워졌습니다. 1200억이 넘는 총액이 스크린 중앙에 올라왔어요. 엄청난 금액의 규모에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내역이 공개되자 부회장의 고함 소리가 멈추었어요. 어깨가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까까지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자신감이 빠져나간 자리에 텅 빈 영혼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태준이 낮고 무거운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들킬 위기에 처하자 저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핏줄까지도 죽여버리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저 자리에서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여러분께 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무게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묵직한 대회의실의 뒷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빠르게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회의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회장의 양팔이 잡혔어요. 수갑이 손목에 걸리면서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대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부회장의 무릎이 꺾이자 수사관이 팔을 잡아 세웠어요. 넥타이 매듭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단상 위에서 이 사진을 내려다보던 시선이 지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는 부회장의 입에서 겨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까의 고함이 아니라 울부짖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제발, 난 너의 사촌형이잖아. 우린 피를 나눈 핏줄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태준은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처럼 피를 나눈 핏줄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회장의 울부짖음이 점점 멀어지고 드디어 뒷문이 닫혔습니다. 대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통쾌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피를 나눈 사촌형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는 사실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앞줄에 있던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경계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시 나타난 회장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함께 따라치기 시작했어요. 박수가 앞줄에서 뒷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 소리가 커졌어요. 기자단 쪽에서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박수 소리가 대회의실 천장을 울렸어요. 현수가 단상 옆에 서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등을 보고 있었어요. 보육원 장판 위에서 헌 옷을 입고 앉아있던 그 등이 지금은 검은 정장을 입고 곧게 서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태준의 눈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단상 아래로 내려와 딸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끌었어요. 두 사람을 향한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끝까지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는 딸에게 안전한 세상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과 비서실장이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유진의 방 앞에서 멈추었어요. 안에서 유진이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태준은 문을 밀지 못하고 바깥에 선 채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었어요. 16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거나 갑자기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많았는데 문 앞에 서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수녀님께서 태준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드디어 딸과 16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태준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거리가 있었어요. 같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그 거리가 16년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아저씨가 유진이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이렇게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눈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수도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빠가 며칠을 고민했어. 아빠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태준 자신이 먼저 멈추었어요. 아직 이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입이 먼저 그 단어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빠라는 말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말을 곱씹는 느낌이었어요. 태준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이 서류를 한번 봐줄래?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어. 친자 확률 99.9% 라는 숫자 위에 유진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고개가 살짝 기울었어요.
숫자는 보였지만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의 유진에게 태준이 16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16년 전에 교통사고와 엄마의 죽음, 그리고 그때 사라진 아이가 유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를 구해주신 분이 보육원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찾지 못했지만 지금 그 서류가 유진이가 아빠의 딸이 맞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 위로 이해와 혼란이 겹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아, 네가 아빠를 살리러 산에서 뛰어내렸던 그날 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어요. 다음 말을 꺼내기 위해 숨을 한번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빠는 너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산에 가고 있던 거였어. 매년 그날이면 혼자 와인이랑 딸기 케이크를 들고 올라가서 엄마에게는 와인을 따르고 너에게는 케이크를 놓고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빠의 작은 의식이었어.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나서 차가 굴러떨어졌고 아빠를 구하러 비탈을 뛰어내려온 아이가 있었어. 태준이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아빠가 16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그 산에서 아빠를 살려낸 거야. 유진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것들과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왜 눈앞의 아저씨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눈빛이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유진이 입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항상 궁금해 했었어요. 태준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엄마나 아빠가 왜 없는 건지,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없는 건지 항상 궁금하고 허전했어요. 면회 날에 다른 아이들은 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저는 뒤쪽 산에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봤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태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느끼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언제나 느껴보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한테 안길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유진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엄마와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보육원 아이들 중에 저만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은 안 온다고 포기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엄마랑 아빠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태준의 눈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시간에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말에 가슴 가장 안쪽 깊숙한 곳이 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아니 아빠가. 유진이 그 단어를 처음으로 의식하며 말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 귀에도 낯설었지만 낯선데 아프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아빠를 2번이나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잘 버텨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엄마 아빠를 보고 싶다는 꿈을 내가 내 손으로 아빠를 살리면서 이루게 될 줄은 몰랐는데. 유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셔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태주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고 혼자 단단해져 온 아이가 지금 아빠 앞에 앉아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 쉬고 다시 이었어요.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너와 엄마를 떠올리며 살았어. 기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죽고 싶었던 그 수많은 밤에도 언제나 네가 있었어. 유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담담하던 목소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 자기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매년 딸기 케이크를 사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죽고 싶었던 밤에도 자기를 떠올리며 버텼다는 것이 하나씩 가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비어있던 구멍에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와 눈물이 그리고 이 사람이 16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리움이 그 구멍의 모양과 정확히 같았어요. 태준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의 앞에서 멈추었어요.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내 딸.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동작이 작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16년만큼 컸어요. 태준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천천히 그러나 놓칠까봐 단단하게 안았어요. 유진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아빠를 안았어요. 어색했습니다. 팔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잠시 허공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한 박자가 지나자 팔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등에 닿은 손이 힘을 주었어요. 어색함이 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뒤에 밀려온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유진의 귀가 아빠의 가슴에 닿고 처음으로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고 불규칙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몸의 어딘가가 이 소리를 알고 있는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2살 때쯤 수건에 돌돌 말린 채로 이 가슴에 안겨 잠들었을 때 들어보았던 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어요. 기억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따로 뛰어온 두 심장이 지금 같은 가슴 위에서 같은 속도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준의 품 안에서 유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올 때는 항상 이불 속이었어요. 지금은 소리를 내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의 가슴이 그 소리를 전부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빈 무덤 앞에서 혼자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평생을 그리워했던 딸이 자신의 품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어요. 복도 너머에서 수녀님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이 아이를 품어준 엄마 같은 사람이 이 아이의 행복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산을 덮고 있던 눈이 녹아 흙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로변의 나무에 연두색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보육원 마당의 흙 위로 이름 모를 풀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유진이 나란히 산을 올라갔어요.
태준의 오른손에 딸기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빈 무덤 앞에 혼자 놓아두는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왼손에 와인 한 병과 잔 2개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걸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빌린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끈을 묶어주었어요. 이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이 내려다보며 혜영과 같은 웃음을 지었어요. 마지막 능선을 넘어서자 혜영의 묘비가 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석 위의 이름이 빛에 반사되어 선명했어요. 옆에 있던 유진의 빈 무덤은 철거되어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묘비 앞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 2개 중 하나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서연이 데려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었어. 바보같이 내가 빨리 찾지 못해서 16년 동안이나 혼자 저기 살고 있었어. 그런데 서연이가 나를 죽을 고비에서 2번이나 살려줬어. 당신 닮아서 강인하고 똑똑하고 예쁘게 잘 자랐어. 태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진이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딸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2글자가 얼마나 가볍고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신기했어요. 자기에게는 한 번도 가벼웠던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진짜 엄마에게 그 단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아빠가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엄마가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서 항상 호호 불며 먹었다고. 저도 그래요. 아빠가 그거 보고 울 뻔했대요. 유진이 웃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제가 2번이나 살렸거든요. 좀 대단하죠? 엄마 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따스한 바람이 유진의 온몸으로 불어들어왔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엄마가 옆에서 자신을 칭찬하며 안아주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이 그 바람을 힘껏 들이마셨어요. 코 속으로 들어오는 풀내음과 따스한 봄바람이 엄마의 향기처럼 다가왔습니다. 태준이 딸기 케이크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태준이 케이크를 잘라 한 조각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크림이 입가에 묻었습니다. 태준이 손을 뻗어 엄지로 닦아주었어요. 혜영이 하던 것과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태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2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16년 동안 빈 무덤 앞에서 혼자 울던 자리에 올해는 딸이 옆에 앉아 함께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혜영의 잔에 채워져 있던 와인이 햇빛을 받아 더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묘비 위의 와인 향을 2 사람 쪽으로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혜영이 2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것처럼 따뜻한 무게가 내려앉았어요. 유진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었지만 어깨가 낯설지 않았어요.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가 사라질까봐 숨조차 천천히 쉬었어요. 산 아래 보육원 지붕 위로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6년이 걸렸지만
이 산 위에서 셋이 함께 있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엄마의 손길처럼 두 사람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비치는 햇살이 더 따사로운 봄날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세준이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빠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내 딸. 16년 동안 빈 무덤 앞에서만 불렀던 그 단어를 처음으로 살아있는 아이 앞에서 꺼내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이 작게 끄덕이고 두 사람이 안기는데 어색해서 팔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공에 머물다가 한 박자 뒤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함께하는 가족들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셔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우 사연의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